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 시모의 TJ입니다. 오늘은 경제금융용어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개념이 조금 어렵기는 해요.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복잡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는 계신데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해봐라 하면 설명하시는 분을 거의 못 봤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 조금 복잡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명할 개념이 무엇이냐? 바로 PF입니다. PF. 요즘 신문 보면 PF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부동산 PF 때문에 저축은행, 부도위기, 건설사 부도위기, 이런 기사 되게 많이 나오던데, 여기도 보면 PF 한파 속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발등의 불, 저축은행 부실 PF 정리. 그래서 오늘은 PF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자예요. 앞에 P하고 F를 따서 PF라고 부르는데, 이 PF가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 금융기관이 사업성과 향후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장기간 대출을 해주는 것.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회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는 담보를 제공하잖아요. 부동산이나 건물이나 매출 채권이나. 근데 담보를 제공해서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그 프로젝트 단위로 자금을 조달하는 건데, 금융기관에서 이 사업성과 해당 프로젝트에서 앞으로 현금이 계속 어떻게 나올 건지 계산을 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PF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발전소를 짓는다던가 아니면 철도를 논다던가 대규모 SOC 사업 있잖아요. 사회기관망 건설 사업 같은 것들. 이때 보통 PF가 많이 발생이 돼요. 또 건설사들이 아파트 단지 지을 때도 그 수조 원이 들어가잖아요. 이때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PF 하면 그냥 부동산 PF, 부동산 PF 하면 아파트,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PF라는 거는 부동산에 국한된 게 아니라 대규모 사업이다. 근데 사업성을 가지고 대출이 나온다. 그럼 그게 다 PF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PF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볼 텐데, PF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보기만 해도 장난 아니게 어렵죠? 이 구조를 처음에 딱 보시면 대부분 어지럽다, 이해 못하겠다, 그냥 포기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구조조차도 제가 굉장히 단순화해서 만든 구조예요, 이게. 여기에 이해관계자들이 훨씬 더 많은데 정말 중요하다 싶은 관계자들만 지금 뽑아놓은 거거든요. 그래도 어렵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케이스부터 순차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이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설명하기 쉽게 편의상 그냥 아파트를 짓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 시행사가 토지 매입 비용과 아파트 건설, 건축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시행사가 자금력이 좋은 경우를 예로 들어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시행사가 있어요. 시행사가 아파트를 지으려면 땅이 필요하잖아요. 땅을 매입을 해야 되겠죠. 토지 소유자들한테 갑니다. 토지 소유자들한테 현금을 주고 땅을 사겠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를 시행사한테 넘길 테고, 시행사가 토지 매입이 끝나면 이제 시공사를 찾아갑니다. 이 시공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건설사예요. 대우건설, 현대건설, GS건설 이런 건설사 있잖아요. 그래서 시행사가 그 시공사를 찾아가서 아파트 지으려니까 아파트 좀 지어주세요 하고 계약을 합니다. 건설하고 건축비를 시공사한테 지급을 하겠죠. 그러면 시공사는 아파트를 지을 테고, 아파트가 완공되고 나면 시행사한테 아파트를 넘겨주고, 시행사는 이제 우리 같은 부동산 매수자들한테 분양을 하고 현금을 받는 거죠. 시행사가 자금력이 충분한 경우는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간단해요. 그냥 내 돈 가지고 땅 사고 내 돈으로 건설사하고 계약해서 아파트 짓고 분양해서 분양대금 받고 그러면 끝. 아주 간단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 시행사가 토지 매입 비용만 있어요. 그리고 건설하고 건축비는 없고 대신 시공사는 대형 건설사인 경우입니다. 이때 시행사는 땅은 내 돈으로 살 수 있는데 아파트를 못 지으니까 결국은 어디선가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시행사는 아파트 건축 및 건설에 소요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아야 한다. 이거를 기억하시고요. 시행사가 아까하고 똑같아요. 토지 소유자들을 찾아가죠. 그래서 현금을 주고 토지를 매입합니다.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시행사가 시공사를 찾아가서 건설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돈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금융기관을 찾아갑니다. 금융기관을 딱 찾아가요. 금융기관을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이나 뭐 KB국민은행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면 금융기관에서 담보를 주세요 그러겠죠. 그러면 시행사 입장에서는 아까 토지 매입을 했으니까 토지를 담보로 줄 거잖아요. 근데 금융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건설비하고 건축비는 훨씬 더 많은데 토지 담보 가지고만 해서는 그 금액을 다 대출해 줄 수 없다. 누군가 보증을 쓰세요. 보증인을 데려오세요. 그러면 시행사가 시공사를 찾아가요. 근데 이제 시공사가 대형 건설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지금 케이스 2에서는. 그러면 GS건설이나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요. 시공순위 뭐 상위권 업체들. 그러면 이 대형 건설사들이 보증을 씁니다. 보증을.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고요. 그런데 대출금을 시행사한테 주지는 않아요. 금융기관에서 시행사한테 바로 대출을 해줄 경우에 시행사가 돈을 들고 튈 수 있으니까 공사 상황에 공사 진행 속도에 맞춰서 금융기관에서 대형 건설사, 그러니까 시공사한테 돈을 줘요. 그러면 시공사는 그 돈을 받아서 이제 아파트를 짓는 거고,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아파트가 이제 시행사한테 넘어가겠죠. 그리고 시행사는 부동산 매수자한테 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분양 대금을 받고 대금이 모이면 이제 금융기관한테 대출금을 상환을 하겠죠. 사실 이것도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냥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케이스 2번까지는. 이제 케이스 3인데 이때부터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하니까 집중하십시오. 집중. 시행사는 토지 매입 비용만 가지고 있어요. 아까하고 똑같아요. 케이스 2하고. 다만 다른 게 있다면 시공사가 대형 건설사가 아니라 그냥 중소형 건설사예요. 중소형 건설사. 케이스 2처럼 시행사는 아파트 건설과 건축에 필요한 돈을 이제 은행한테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은 똑같고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시공사는 중소형 건설사다. 명심하십시오. 자, 이제 시행사가 또 토지 소유자를 찾아갑니다. 현금을 주고 토지를 매입하겠죠. 시행사가 시공사를 선정해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그랬잖아요. 다시 이제 금융기관을 찾아갑니다. 돈 좀 빌려주세요. 대출 좀 해주세요.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보증인 데려오세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케이스 2하고. 그러면 시행사가 시공사, 중소형 건설사를 데리고 가요. 금융기관에. 근데 금융기관에서 하는 말이 대형 건설사가 아니네요. 중소형은 못 믿겠어요. 중소형 건설사 말고 더 큰 형님 데려오세요. 더 튼튼한 회사. 그러면 시행사는 이때 부동산 신탁회사를 찾아가요. 부동산 신탁회사. 부동산 신탁회사한테 찾아가서 형님 금융기관에서 건설비하고 건축비 받아야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보증 좀 서주세요. 하고 아까 매입했던 토지 있잖아요. 토지하고 보증을 쓰려면 보증 수수료가 들어가겠잖아요. 토지하고 수수료를 부동산 신탁회사한테 주고 신탁을 합니다. 그럼 부동산 신탁회사에서 금융기관에 이제 대출 신청을 해요. 내가 보증을 쓸 테니까 걱정 말고 대출해 주세요.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질게요.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알았습니다 하고 대출을 이제 진행을 시키는데 대출금을 아까는 건설사한테 줬잖아요. 시공사한테. 이번에는 부동산 신탁회사한테 줍니다. 신탁회사에다. 그러면 부동산 신탁회사에서 이 대출 나온 금액을 받아서 이 부동산 신탁회사에서 시공사한테 건설비하고 건축비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공사는 이 돈을 받아서 아파트를 완공을 시킬 테고 완공이 되면 그 이후로는 똑같습니다. 시행사가 그 부동산 매수자를 찾아서 분양을 하고 분양 대금이 나오면 그 현금을 부동산 신탁회사한테 줘요. 그러면 부동산 신탁회사가 그걸 가지고 이제 금융기관한테 대출금을 상환을 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시행사가 직접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신탁회사가 분양 대행사를 끼고 이제 분양을 진행을 하는데 그냥 편의상 여기서는 그냥 시행사가 분양을 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이거 케이스 3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시행사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은 똑같고요. 시공사가 대형이 아니라 중소형이니까 보증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행사가 부동산 신탁회사를 찾아가서 그 보증 좀 해주세요 하면 부동산 신탁회사에서 보증을 해주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서 시공사한테 건설비하고 건축비를 지급을 하고 시공사에서는 아파트를 지을 거고요.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시행사나 분양대행사에서 분양을 하고 현금을 받고 그 현금을 부동산 신탁회사에서 모아서 은행 대출금을 상환한다.
이게 케이스 3이고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이해 못하시면 좀 심각한데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이렇게 따라오셨으면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이제 케이스 4로 넘어갈게요. 이제 본 게임입니다. 케이스 4. 진짜 집중하시고 어려우니까. 자, 케이스 4는 어떤 경우냐? 시행사가 토지 매입 자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행사가 그냥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여기다가 지나가다가 어디 논을 봤는데 아 여기다 아파트 세우면 정말 좋겠다.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내가 아파트를 지어보리라 하고 시작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케이스 4가. 자, 시행사가 땅부터 사야 되겠죠. 근데 돈이 없어요. 아까 돈이 없다 그랬잖아요. 시행사가. 근데 어떻게 계약금만 일단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그 매매 계약서 쓸 때 10% 초기 계약금만 내면 일단 계약서를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금 10%만 준비해서 토지 소유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토지 계약서를 쓰고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그럼 이때 시행사가 그 금융기관을 찾아가서 나 토지 매입하고 싶은데 돈 좀 빌려주세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금융기관에서 내가 돈을 빌려줄 수는 있는데 너를 믿을 수가 없다. 누군가 데려와, 보증인을 데려와. 그러면 돈을 빌려줄게. 그럼 시행사가 부동산 신탁회사를 또 찾아가요. 아까 케이스 3처럼. 케이스 3에서는 부동산 신탁회사를 찾아가서 건설비하고 건축비를 대출을 받았잖아요. 여기서는 토지 매입 비용을 대출받기 위해서 부동산 신탁회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신탁 계약을 체결을 해요. 부동산 신탁회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그럼 신탁회사가 보증을 쓰고 금융기관을 찾아갑니다. 내가 보증 써줄 테니까 대출해줘. 걱정하지 마. 문제 생기면 내가 갚을게.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토지 매입비를 시행사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시행사한테 주면 시행사가 돈 들고 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매입비, 이 대출금을 부동산 신탁회사한테 줍니다. 그럼 부동산 신탁회사가 그 돈을 받아서 토지 소유자들한테 토지 매입 잔금을 이제 지급을 해줘요. 이렇게 잔금을 지급하고 나면 이제 토지 매입은 끝났고 아파트를 이제 지을 일만 남았잖아요. 시행사는 아무 힘이 없어요. 여기서는 돈이 없으니까. 결국은 부동산 신탁회사가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는데 아무튼 토지 소유자들한테 잔금을 지급하고 이제 부동산 신탁회사가 아파트 지을 준비를 합니다. 부동산 신탁회사에서 아파트를 지으려면 부동산 신탁회사가 돈이 많은 건 아니니까 시행사를 대신해서 그냥 돈을 대출받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서 보면. 부동산 신탁회사가 금융기관을 찾아가요. 금융기관을 찾아가서 내가 시행사 대신에 아파트를 지어서 문제없게 할 테니까 나를 믿고 돈을 빌려줘 하고서 대출을 신청하는데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PF를 신청을 합니다. 금융기관한테. 그 부동산 신탁회사에서 금융기관한테 대출을 신청할 때는 아까 토지 매입비도 갚아야 되잖아요. 다른 금융기관한테 빌려서 토지를 매입을 했으니까. 그래서 금융기관은 부동산 신탁회사한테 대출을 해주는데 이때는 토지 매입비, 그 다음에 아파트 건설비, 아파트 건축비 이 세 가지 명목으로 대출을 해줘요.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나오면 부동산 신탁회사는 이 대출 받은 금액 중에서 일부를 토지 매입할 때 빌렸던 금액 있잖아요. 그거를 상환을 합니다, 먼저. 이 상환을 하고 나면 이 토지 매입 쪽에 관련된 일은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죠, 이쪽은. 그리고 나서 나머지 토지 매입비를 지급하고 난 나머지 금액으로 이제 아파트 건설과 건축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공사한테 건설하고 건축비를 줄 테고 여기서부터는 똑같습니다. 시공사가 아파트를 짓고 나면 분양대행사에서 부동산 매수자들한테 분양을 하고 분양 대금을 받으면 부동산 신탁회사가 현금을 다 컬렉트 하겠죠. 수집을 하겠죠. 그래서 현금을 모아서 금융기관한테 상환을 하고 나면 이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케이스 4 같은 경우는 이 대출이 발생되는 시점이 크게 두 가지예요. 토지 매입 때 한번 대출이 나죠. 그 다음에 아파트 지을 때 한번 대출이 나는데 여기서 대출받은 돈으로 토지 매입할 때 대출받았던 금액을 상환을 하는 거고요.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아까 말했죠. 이 부분을 부동산 PF라고 그래요. 부동산 신탁회사가 금융기관한테 대출 신청하는 이거. 그래서 부동산 PF에는 보통
토지 매입비, 건설비, 건축비 이렇게 이 프로젝트하고 관련된 모든 비용을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뭐냐? 이쪽에서 토지 매입할 때 발생된 이 부분은 이때 발생된 대출은 뭐라고 그러냐? 이거를 브릿지론이라고 그래요. 부동산 PF까지 가기 전에 1차로 땅 매입할 때, 토지 매입할 때 필요한 돈을 대출받는 거. 이게 브릿지론이에요. 브릿지. 그러니까 다리죠, 다리. 부동산 PF까지 가는 다리. 브릿지론을 받고 이 브릿지론은 부동산 PF가 나오면 그 중에 일부로 브릿지론을 먼저 상환한다. 구조가 그렇습니다. 이게 최대한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 이 정도는 영상을 따라오셨으면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처음부터 리플레이를 한번 해보시고요. 아무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 신탁회사죠. 그러니까 부동산 신탁회사가 단순히 대출을 받아서 돈을 관리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요즘 보면 부동산 신탁회사가 대출금 관리뿐만 아니라 아예 시공사 선정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시공사가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포기하고. 그러면 이 부동산 신탁회사가 6개월 내에 다시 시공사를 선정을 해서 아파트를 짓고도 그래요. 그런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러니까 시공사들이 뭐 중소형 지방 건설사의 경우는 그냥 공사를 짓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에서도 이해 당사자들이 꽤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해 당사자들이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시행사가 토지 매입할 때도 중간에 브로커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토지 매입 브로커들. 이 금융기관은 대출 받잖아요. 이거 중간에서 또 알선해주는 브로커들도 많고 뭐 이래저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분양 대행사도 있잖아요. 분양 대행사 밑에 조그만 또 부동산 회사들도 있을 거고 이 부동산 회사 밑에 부동산 회사에 계약직으로 고용된 이 또 에이전트들도 있고 굉장히 사람들이 이해관계자들이 많다 보니까 부동산 PF가 항상 불안불안해요. 어디 한 군데서라도 문제가 생기면 프로젝트 자체가 넘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분양이 안 됐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럼 현금이 모이지가 않잖아요. 돈이. 그러면 PF 상환을 못하는 거죠. 금융기관한테.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다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지금처럼 건설비하고 건축비가 되게 올라있는 경우 있잖아요. 자재비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그러면 시공사에서 하다가 중간에 포기할 경우가 있어요. 나 못하겠다. 그럼 부동산 신탁회사에서 6개월 내에 시공사를 재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6개월 동안 기다리는 동안 이자가 얼마예요?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할 거잖아요. 그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아까 시행사가 돈이 없는 회사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대부분이 계약금조차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토지 계약을 위한 10% 금액. 이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 아닌데 관행적으로 시행사에서 시공사로부터 이 계약금을 빌려요. 한 10%. 그 토지 매입 금액의 10%를 시공사한테 10% 돈을 빌려가지고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요.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 공사를 해서 수익을 남길 목적으로 10%를 그냥 먼저 빌려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시공사가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 있어서 완공을 못 시키고 중간에 포기할 경우에 시공사가 시행사한테 아까 빌려간 10% 돈 내놓으라고 그러겠죠. 돈 갚아라고. 근데 시행사가 나 지금 돈 없다. 프로젝트가 완공이 돼야 너 줄 수 있다. 그러면 시공사는 시행사한테 또 소송을 걸겠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겠죠. 여기서 또 법적인 문제가 진행이 되면 프로젝트가 또 늘어지고 스톱되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특히 부동산 PF 같은 경우는 이해 당사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시행사가 돈이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되게 많은데 지금 신문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부동산 PF 문제 있습니다 하고 나오는 기사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동산 PF에 꼈던 이런 금융기관들 있잖아요. 이 그런 금융기관들 부동산 PF 금액이 원체 크다 보니까 한번 여기서 손실이 나면 뭐 몇천억씩 날라가면 조그만 은행들은 휘청휘청 하겠죠. 뭐 저축은행들이나 상호신용금고 뭐 이런 데는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PF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는데요. 이해 잘 하셨죠? 하셨을 거라고 믿을게요.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셨다 그러면 다시 케이스 1부터 리플레이, 계속 리플레이, 머리에 들어올 때까지 그 제 영상 조회수도 좀 올려주시고 아무튼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이해 가실 거예요. 별로 이렇게 복잡해서 그렇지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